네, 안녕하세요. 짧은 시간이라서 쉬시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세 분의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약 40분에 걸쳐서 발표자분들과 또 토론자 세 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고 질의응답 받는 형태로 해서 세션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저희 발제나 또는 토론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잘 정리해 두셨다가 토론 말미에 Q&A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그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은 저희 해양금융을 법률적으로 다뤄오신 분으로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해양금융이 발전해 온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켜온 그런 산 역사입니다. 산 역사이고 지금도 국가 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분이고요. 성낙주 BNK 경영연구원 전문위원 소개드리겠습니다. 성낙주 위원님은 산업은행에서 33년간 정책금융을 하시는 동안 아일랜드 현지법인, 그 다음에 뉴욕지점장 등으로 글로벌 역량을 상당히 쌓으셨고, 특히 항공기 금융 분야에서는 굉장한 저서도 있고 권위를 가진 분이시고, 해양금융으로도 지금 박사과정에서 또 이렇게 연구도 하시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조기환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양투자금융처 처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해양금융팀장으로 선박펀드 조성한 선박이 100척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실무 경험을 쌓으셨고, 지금은 해양투자금융처 처장으로 해양투자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이분들을 모시고 오늘 패널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토론의 순서는 성낙주 위원님, 그 다음에 조기환 처장님, 그리고 정우영 변호사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자 상호 간에 또는 플로우하고 발표자 토론자 사이에 Q&A로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형태로 하겠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두 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저 발표하신 일본 이나 그리스에서 참여해서 발표해 주신 분들께도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BNK 경영연구원의 전문위원으로 있는 성낙주입니다. 일단 일본의 마츠다 다쿠마 교수님, 일본의 해양 클러스터와 관련된 얘기 참 평소에도 사실 궁금했는데 참 감명 깊게 의미 있게 좀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그거하고 연관이 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비운항 선주 사업, 선박금융, 해양금융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면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선주 사업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필요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방안이랄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 겪은 4차례의 해운 위기가 있었죠.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 선박의 소유와 운항이 이제 분리되지 못하고 이제 겸업 형태로 유지함에 따라서 위기가 심화되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해운 호황과 불황이 이제 반복되는데, 호황 시에는 선박을 이제 과잉 발주하게 되고, 이 과잉 선박에 따라서 운임이 하락하고, 역시 반대로 해운 불황하고 이제 금융 경색 시에는 해운사의 유동성이 악화돼서 해운사들이 동반해서 부실화되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선박 소유와 운항 그리고 이제 선박 관리 이렇게 세 분야가 효과적으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거의 세계 10위권에 10위권에 있으면서도 사실 선박을 확보해서 전문적으로 대선하는 저희가 이제 비운항 선주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사실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운 쪽에서 이제 선주사란 용어를 쓰고 거기다 앞에 운항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비운항 전문 선주사 이렇게 붙이고 있지만 사실 회계세법적인 용어로 한국이 금융에서도 사실 운영 리스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왜 활성화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모든 선박 금융이 대부분 다 BBC, HP 금융입니다. 말하자면 금융 리스로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졌다. BBC가 운영 리스인데 운영 리스로 하는 부분은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아마 그런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가 그 선주 사업 이런 거를 이제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일본의 발표도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민간 자본에 의한 그 다양한 선주사가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국내 최초로 비운항 선주 사업을 사실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충분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민간 부문에 의한 선주사가 태동을 했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선주 사업이 필요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소위 이제 경기 역행적인 투자 말하자면 불황기 때 선박을 저가에 매입해서 호황기 때 그 매각 차익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을 얻는 그런 기능이 사실 필요하다. 해운이 불황기 때 많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흡수하는 기능이 말하자면 리스사 또는 선주사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주사는 그런 속성상 아무래도 시장 저점이 어디냐, 시장 고점이 어디냐 그걸 판단하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되겠고요. 의사결정 자체가 굉장히 신속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금융이 아니라 이건 사업 자체가 강조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공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민간력, 아무래도 장기적이고 그런 전략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보다는 기본적으로 민간 영역 이런 부분이 적합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나 일본에는 굉장히 리스사가 많죠.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대로 된 선주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보면 저희 나라가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면서 왜 조선소들이 리스사들이 없을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조선소들이 큰 리스사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80개 정도의 이제 선주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발표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역 기반의 민간 전문 은행을 육성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이오은행, 에히메 은행, 히로시마 은행 뭐 이런 지역 은행들이 민간 선주사하고 서로 콜래보레이션 협력을 해서 해양 클러스터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해운 산업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지역은행 예를 들면 이제 부울경 지역 금융기관 이 해양 특화은행으로 발전시켜서 금융을 주도하고 해양 산업 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 이런 기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일본하고는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동량도 굉장히 많고 조선도 전 세계 1위고 거기다 해운력도 전 세계 4위 뭐 이렇게 해운 조선 화주 회사 클러스터가 일본과 유사하게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양금융에 특화된 지역금융위가 주축이 돼서 그런 클러스터를 장기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선주사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중국 정부가 상업은행들의 금융 리스업 진출을 독려했죠. 그리고 2014년도에는 리스 자회사가 유동성 위기나 또는 자본 잠식 같은 재무적 디스트레스 상황에 빠지게 되면 모은행이 유동성을 보충하도록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리스사들은 그 모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관리, 그 다음에
위기 시에 어떤 자금 보충 법제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모은행하고 신용 등급이 같습니다. 트리플 A 등급으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대부분의 이제 중국의 리스사들이 1대부터 10위까지 상위 랭크에다 포진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불격이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조선이나 해운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세제, 재정적인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운영 리스 사업이다 보니 금융 리스와는 리스크가 틀리고 해운이나 조선, 선박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 이런 것도 같이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전문 인력을 많이 양성해야 되는데 네 가지죠. 시황 변동에 대한 시장 감각이 있어야 되고 선박 가치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이제 해운업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물론 금융 조달 주선 능력도 같이 겸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양성을 위해서는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전문 인력 풀 해양이나 선박금융 관련해서 굉장히 좀 취약하다,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금융기관들이 이제 한 3년씩 순환보직 체계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사실 선박금융팀, 해양금융팀이라고 하는 전문 팀 조직을 갖추고 하는 데가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IB 업무를 가히 복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사실 선박금융, 해양금융 전문성을 살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일단 세부적으로 팀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지식 교류 수단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 근무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생애 경력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외부 경력직을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연수를 강화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융기관들도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박금융은 장기 여신이 불가피하고 한 10년 이상 여신 기간이 불가피한데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한 5년 내지 7년짜리 풋옵션을 부여해서 이제 끊고 가죠. 기간 리스크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금융기관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이제 불황일 때는 상생 차원에서 해운사의 그 LTV를 좀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세일 앤 리스백 금융 기법을 좀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선사 화주와 상생 내지는 공생하는 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2026년도에 해양진흥공사에서 지금은 시범적으로 선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리스크 단절 때문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선박만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보다 사실 항공기 금융 분야에서도 사실 리스사가 거의 제대로 없다. 물론 지금 한두 군데 태동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항공기 리스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육성, 의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선박만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보다 항공기나 선박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포트폴리오를 담는 것이 어떨까?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전부 이제 그런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력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잘 발달하지 않은 금융선주나 또는 전통적인 선주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역 기반 민간은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잘 발달이 돼 있고 그리스도 그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산업이 서양의 금융이 상당히 축소됐는데 그리스는 그 활동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선주와의 유대 그런 형태로 유지됐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좀 우리나라도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어서 또 그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조기현 차장입니다. 앞에 저 성낙주 위원님께서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까지 하셔가지고 좀 유사한 얘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일본의 해양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저 마스다 타쿠마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일본의 해양 클러스터는 사실 뭐 세계적으로 또 유명하죠. 그래서 각국의 해운 정책 수립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해양 산업이라는 것이 뭐 해운업, 조선업처럼 이제 대규모의 자본이 투여가 되고 아무래도 이제 세계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속적인 수요가 이제 갖춰지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일본의 해양 클러스터는 일본 해양 경제에 해양 산업에 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그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일본의 해양 클러스터가 맞이하고 있는 이제 환경의 변화들입니다. 뭐 선박도 이제 대형화되고 그다음에 선종도 다양화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본 선주들이 이제 일본 해운사들의 용선을 주기도 하지만 또 이제 해외 선사들한테 이제 용선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용선 계약도 장기 운송 계약보다 이제 단기 운송 계약이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그 일본의 해양 클러스터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좀 위협하는 어떤 도전적인 과제들로 여겨지는데요.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특별하게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 일본의 해양 클러스터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어떤 일본 정부 당국의 정책이나 아니면 업계 관계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세부적인 뭐 노력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신다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우영 변호사님의 그 코멘트가 있을 텐데요. 그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이 떠 있어요? 아직 안 떠 있는데요. 뭐 화면 뜨기 전에 저는 선박금융을 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하도 코로나 이후에 전기선사들 또 해운사들 돈 많이 벌어서 저는 이 해운업이 태평성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세미나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느낌이 많네요. 우리 그리스 교수님께서는 이제 규제가 그러니까 환경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절대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금융도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아까 Finance for BAU is not available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규제들이 100% 적용되는데 2026년이면 100% 다 적용될 거다. 이렇게 굉장히 긴장감 있게 말씀을 주셨고 반면에 일본의 그 쉽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뒤에 가서 일본도 이제는 미래 불확실에 대해서 쉽클러스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미래 연료가 무엇일까? 또 그리고 쉽클러스터가 보다 발전하려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약간 그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의 느낌, 일본에서 받는 느낌, 유럽에서 받는 느낌. 우리 또 좌장께서는 해운의 대변혁기라는 말을 시작할 때 딱 쓰셨어요. 이게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느끼는 게 많이 다른데 저는 이제 금융 변호사로서의 시각에서 이렇게 좀 현재 상황을 쭉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친환경 선박의 대체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는 게 목전에 도래해 와 있다.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이슈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두 번째 이슈는 선봉량 수요가 증가가 예상된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첫 번째 친환경 선박 대체가 목전에 도래와 있다는 거는 KMI하고 우리 저 윤희성 교수님이 기타 교수님들이 함께 연구한 공동 연구한 그 연구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봉량 수요가 앞으로 증가가 예측된다. 9 내지 10%. 이거는 김인영 교수님하고 한정길 교수님이 7월 달에 국회에서 선박건조법 학회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노후 선박 대체, 우리 해운사들이 갖고 있는 노후 선박 대체,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의 수요를 대강 예측해 주셨는데 뭐 숫자는 잘 안 보이셔서 필요 없으신데 결론을 보면 2030년까지 56조, 2040년까지 41조, 2050년까지 47조, 총 142조가 필요하다고 그런 연구 별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선박 수요의 증가 관련해서 9 내지 15%가 증가돼야 될 것이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데 저렇게 필요하냐? 오늘 발표 중에서 나왔지만 이 글로벌 초크 포인트가 위험의 상시와 전쟁이라든가 뭐 관세, 질병, 인플레이션 뭐 이런 등등 위험의 상시화 때문에 글로벌 초크 포인트가 생겨가지고 항로가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선복이 더 필요하게 돼요. 두 번째는 MSC가 쓰고 있는 그 허브 앤 스포크 전략,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인도 중심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 버틀렉 현상이 생겨갖고 어떤 항만에 적체가 많이 생겨서 이게 또 토니지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받고 결론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배의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걸 위해서는 선박금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의 현실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 여러분 발표 중에도 나왔지만 정책금융공사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에서는 이 글로벌 초크 포인트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변경에 따른 버틀렉 현상을 대처하기 위해서 선복을 확보하기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시중은행이 이 슈파이낸싱에 안 들어온 건 사실 바젤 3 때문에 대손 충당금 충당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5 내지 8%인데 지금은 7 내지 12% 충당해야 되고요. 자기 자본도 8%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자율 갖고는 시중은행이 선박금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책금융기관이 다 해야 되는데 정책금융기관이 아까 얘기한 142조를 다 낸다? 이게 우리나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참고로 보시라고 저 빨간 커브가 민간금융이에요. 민간금융 2007년까지는 굉장히 잘했죠.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바닥입니다. 1,400억입니다. 우리 2조 중에 1,400억. 나머지는 다 정책금융기관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 이오뱅크, 뭐 히로시마뱅크 이렇게 쭉 써 있는데 보면 35조 했습니다. 2023년으로. 우리나라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선박 금융을 위해서 뭔가 방책이 필요하다. 이 태평성대가 아니라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그 민간 금융이 이런 상황에서 긴급히 선복을 확보할 필요를 못 느끼는 이유가 선복이 부족해지면 운임이 올라요. 운임이 오르면 민간은 돈을 벌기 때문에 굳이 배를 넣어서 만들려고는 안 합니다. 결국은 우리 화주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는 게 민간 해운사 입장에서는 괜히 또 선복 확보했다가 이런 버틀렉이 풀려버리면 그 배 쓸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주도적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 선박금융 확대해야 되고 자본시장의 선박금융 투자도 확대해야 되고 또 공급망 안정화 자산, 물류의 버틀렉 생기고 글로벌 초크 포인트가 생겼을 때 어떻게 물류를 확보하실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많은 분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만의 방안을 몇 가지 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중은행의 선박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조세리스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늘 발표한 이 유럽도 프렌치 텍스리스가 있고 그다음에 영국 텍스리스가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졸코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다 어느 나라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텍스리스라는 거를 조세리스를 도입해서
그로 생기는 이익을 선사한테 주라는 게 아닙니다. 이 이익을 은행한테 줘서 은행이 대손 충당하는데 소모되는 그 비용을 은행이 그걸로 코스트 충당을 하고 선박금융을 활성화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본시장의 자본을 선박금융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세제 혜택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상호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공급망 안정화법, 뭐 풀네임으로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인데 여기에 안정화 자산으로 선박 그리고 안정화 서비스에 해운이 들어가도록 정책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선주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민간 해운기관이 선박을 그런 일시적인 수요에 의해서 선박 확보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공공기관 중심의 선주 사업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언하면 이 공공기관 중심의 선주 사업에 대해서는 고려대학의 김인현 교수님이 처음 말씀하셨는데 김 교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데는 소위 금융리스를 하게 되면 비싸니 우리나라 선주사들에게 운영 리스를 제공하자 공공기관이 선박을 확보해서 싼 운임으로 국내 해운사에다 배를 빌려주자 이런 식의 제안을 하셨던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서 결국은 공공기관이 하더라도 이게 영리 목적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것 때문에 민간형 선주 사업을 공공기관이 주도하자 이렇게 컨셉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잘 현명하게 만들까 이것도 우리나라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잘 맞춰주셔서 제가 그 해외에서 참여하셔가지고 발표해 주시고 지금 토론 세션까지 기다리고 계신 이렇게 또 기다리시면서 질문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질문에 대비하고 계신 분들 두 분이 계신데요. 마츠다 교수님하고 오레스티스 교수 두 분이 계신데 마츠다 교수님에 대해서는 아까 조규환 처장님께서 그 해운 일본의 클러스터를 둘러싼 여러 환경이 바뀌는데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제가 질문에 물꼬를 트는 입장에서 오레스티스 교수께 한 가지 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아까 발표의 말미에 Alternative Source of Finance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Alternative Source of Finance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형태로 그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츠다 교수님 먼저 좀 답변 주시고 이어서 오레스티스 교수님 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rry, thank you for comments, and I'm not sure if I have answered the question properly. 제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만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본의 이제 많은 작은 규모의 해운 회사들이 선사들이 이제 이런 선주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양 어선을 이제 소유하고 여기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히로시마의 선주가 이제 한국에서 이런 조선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도움과 그리고 정부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지역의 금융기관과 관련해서 도쿄를 제외하고는 이 지역의 경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역
지역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에 따라서 이런 뭐 금융 규모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또 이 금융 활동 내역도 달라지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훈련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지역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제라든지 뭐 선주에 대한 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계약 기간이라든지 뭐 거래 상세에 대해서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선사와 정부 간의 관계가 이제 한국과 중국에서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박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 선박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연료와 관련해서 어떤 신연료가 앞으로 트렌드가 될 것인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의 그 해운과 금융에 대한 지원 부분, 그 다음에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전문성의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뭐 정부와 업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삼국 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그 오레스티스 교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네, 감사합니다. 먼저 대부분 해주신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패널 분들이 해주신 말에 거의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을 교육시키는 것, 특히 클러스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독일에서 했던 경험인데요. 그때 그 전문성 함양 부분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금융 부분과 이제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모기를 잡는데 대포를 쏘는 격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바젤 3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 선박 금융에 노출이 줄어드는 것은 아쉽지만 리스크가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아쉬울 수는 있지만요. 하지만 반대로 은행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윤을 높이 낼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역의 접근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러 사업에 이제 자본을 할당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요. 이제 유럽에서는 대체 자금 조달 원이라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펀드를 규제를 하게 되는데, 즉 법인을 전문가들이 쉽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펀드들은 그 사업의 목적에 맞춰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형 선박이라던가 연안 선박 그리고 그린 선박에 초점을 맞춘 펀드를 조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특정한 지역에서 이제 제조가 되는 곳을 선박을 타겟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부산에 적합한 솔루션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는 그리스 전역에서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개인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펀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요. 규제를 받는 펀드의 경우에는 유럽의 프레임워크를 준수해야 합니다. 뭐 미국의 프레임워크와 비슷한데요. 모든 이제 보고 요건을 준수를 해야 되고요. KYC와 준수 요건이 은행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형 은행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자금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규제가 되는 이제 펀드 형태로 조금 더 소규모로 적합하게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의 이제 대형 기관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그 자금을 특정 산업에 투자는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한 곳에만 투자를 집중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금융은 더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보통은 하지만요. 뭐 컨테이너 모선의 경우에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 서부부터 유럽까지 오는 선박이라고 하면 이 규모의 경제가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는 다른 분야도 있죠. 예를 들어서 45,000톤 이하급이라던가 이렇게 작은 선박의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역은행과의 협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유럽이라던가 뭐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리스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라던가 대형 에너지 수송 기업 이런 곳과 협업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2030 LNG 캐리어라던가 뭐 이런 거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대신 소형 선박에 25,000톤 이런 선박에 지역의 니즈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형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장에는 그리고 모든 클러스터에는 서로 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독일 은행의 사례를 또는 영란은행의 사례를 그동안 400년, 500년 동안 운영이 되어 온 이제 독일은행이나 영국은행의 사례를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 은행에서 전체 선단에 뭐 투자를 하고 이런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 일단 기술 발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역사적으로 입증해 온 게 있죠. 바로 인도에 대한 역량이 아주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주들 사이에서 한국이 굉장히 명망 있게 사업을 해왔어요. 따라서 대형 기관만을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규제된 형태로 소형으로 펀드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찾고 있는 뭐 소형 프로젝트 이런 데 자금 조달을 받는 형태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 형태로 제가 한 가지 또 예시로 들어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걸 꼭 공공기관만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선박 금융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선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는 이제 LCA 그 생애 주기 평가도 당연히 이제 국제 회사 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금융 규제에서도 이런 생애 주기 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뭐 연료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다면
지금은 보다 더 통합된 그 공급망 전체를 보고 그 선박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이 앞서서 이제 강조하신 것처럼 한국의 경제는 대부분 이제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역량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높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발전의 역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부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제가 질문했던 거에 더해가지고 앞에 그 정우영 변호사님 발표하셨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얼터너티브 파이낸스라는 게 뭐 제가 사실 기대했던 거는 토큰 이코노미라는 측면에서 얼터너티브 파이낸스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는 것도 궁금했었는데 그것보다는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어떤 선박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보다는 전체적인 체인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에 강조를 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뭐 토론이나 발표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상호 질문하는 거 포함해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좀. 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박남수고요. 전 우리은행 부장 출신입니다. 제가 그 은행에 있을 때 보니까 저희들이 선박금융 이런 거는 거의 잘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물론 이것은 보도의 전문성을 사실은 요구를 하고 그런 전문가가 사실은 없어요. 선박에 대한. 그래서 또 그리고 선박을 가끔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선박에 대한 감수 보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법원에 담보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재판 경매까지 이렇게 거쳐서 나오게 될 때 선박 감수 보전 비용이 애보다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더 과다하게 오는 그래서 실익이 없어요. 경매를 넣어도 그런 정도로 이것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리고 선박을 담보로 잡았을 때 금융을 해줬을 때 얻게 되는 이익보다 손실이 과다하게 많다. 그런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한번 관리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까 전에 반복론에 이제 아까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정부에서 그렇게 좀 보완을 해주자 뭐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것으로 시중 대형 은행들이 참여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우리 BNK 부산은행 정도에서는 이런 걸 감당을 못할 것이고요. 하려면은 이제 KB 국민은행 정도나 대형 시중은행에서 이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대형 시중은행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안정적인 부동산 담보 쉬운 가계대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적습니다. 거기에 적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번에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만은 회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려고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법원이 부산에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해양금융과 연계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조세리스, 텍스리스 제도를 도입해도 국내 은행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원래 감수보전 비용이 너무 커서 뭐 이런 얘기 하셨고 두 번째는 회사 재판소를 만들면 어떠한
뭐 가능성과 어떠한 도움이 될까 부산 지역에 뭐 이런 취지의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 우리은행에 계실 때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해운 황금기 때 우리나라 누적 익스포저가 선박금융만 한 30조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익스포저를 갖고 계신 은행이 우리은행이셨습니다. 우리은행은 감수보존비보다는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선박금융을 많이 하셨고요. 사실 그 LTV를 한 70%로 가져가면은 감수보존비를 다 빼더라도 충분히 1순위 담보 가치는 교환 가치는 나온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박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박 금융을 하기 위해서 각 은행이 조달 코스트의 2%, 1.8에서 한 2.23% 정도의 비용 보전만 있으면 선박 금융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고 그래서 조세 리스를 도입을 하면 한 7년간 리스 기간 7년간 평균 한 1.5% 이상의 비용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 리스 제도를 도입하면 거의 모든 상업은행이 선박금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산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 재판소의 설립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회사 재판소 단독으로만 하지는 않고요. 그 기능에는 국제 사건도 국제 상거래 사건도 같이 취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 해상 사건 자체로는 우리나라 재판 건수가 1년에 100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독립된 재판소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거하고 사법거래하고 같이 묶어서 국제거래와 해운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재판소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부산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 이동현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발언을 안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리스 우리 오레스티스 교수님을 뵈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안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그리스 교수님한테 몇 가지 이 의견을 좀 여쭈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 사실은 이 부산에서 해양금융을 부산 국제금융에 좀 특화를 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리스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나름대로 로컬 커런시 금융도 해보려고 하고 있고 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두 가지 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패러다임 전환, 소위 이 새로운 어떤 친환경 선박의 선대 전환에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은 조금 웨이트 앤 시, 어떤 대체 연료 선박이 있을 건지 경영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고 약간의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면서 지금 현재 가장 커머셜리 맥센스하는 그런 전략을 지켜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레짐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가 선대 자체가 친환경이라는 그런 어떤 큰 파고를 적절히 대응을 못하면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그리스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 IMO 내부에서의 가속화된 이 규제가 나름 선진 북유럽과 조금 그리스를 팀 주장으로 하고 있는 남유럽의 의견이 ETS라든지 또 이 규제의 속도 이런 부분에서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속도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러한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니다. 이제는 속도는 정해졌고
2026년부터 ETS 적용하고 간다 뭐 이렇게 된 건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선조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는 전통적으로 매우 선조업이 발달되어 있고 특히 민간 중심의 선조업으로 전 세계 동양과 다른 아주 이 액티브하고 거의 전 세계를 글로벌리 커버하고 있는 그런 선조업을 하고 있는 거로 저희 이해를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톤세도 제일 먼저 국가에서 민간에서 하지만 톤세 지원을 가장 먼저 지원을 한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니지 텍스의 대상은 소위 말해서 shipping related 된 earning은 뭐 톤세를 적용하지만 shipping related 안 된 그 비해운 수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세를 적용을 합니다. 코어퍼레이트 텍스를 적용하는데 저희 지금 이 톤세 적용 과정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S&P 결과로 나오는 그 소위 캐피탈 게인 배를 팔았을 때 또 선접을 하는 십 오너들이 S&P를 통해서 배를 팔아서 수익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톤세를 적용할 건지 법인세를 적용할 건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조세리스나 이런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민간 선조업을 활성화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이 텍스 레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이 알고 계시는 영역이 있으면 지금 현재 그리스에서는 이 S&P 어닝, 캐피탈 어닝에 대해서는 톤세를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코어퍼레이트 텍스를 적용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그리스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는요, 일단 지금 이제 해운이라던가 선주 그리고 선박 관리 사업이 굉장히 거의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민간 사업에서는 뭐 용선사들도 있고 여러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정부와 이제 관계가 전혀 없고요. 그냥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이제 1950년대에 관련 법안을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정책은요. 거의 이제 7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의 목적은 이제 자본을 보호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해운에서 나오는 이제 자본을 보호함으로써 이제 FDI 형태로 이제 그리스 내에 그 혜택이 남아있도록 한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세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외 직접 투자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생소한 형태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이제 선박을 구매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선박으로부터 이제 손실이 나거나 이익이 나면 이제 선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나오는 관련된 그 자본은 우리가 이제 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0년대에는 굉장히 간단했죠. 그때 이제 법인 차원에서 이익이나 이제 손실이 있다라는 것은 보면 그냥 자산만 보면 되었습니다. 아니면은 기업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회계 장부를 보고 뭐 리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내역을 보고 이 기업 차원에서 손실이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쉽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다른 국가에서 오는 이 모든 송장들을 어떻게 이제 그리스 법으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익이나 이제 손실을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박에 대해서 이제 매년 해당 국가에서 이 이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모든 그 자본 결과를 해당 국가 내에 그냥 귀속시키는 것으로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 선박에 대해서 이제 조세를 어떻게 부과할 건지를 보려면 당연히 이제 자본이익을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요, 이제 톤당 그 토니지 텍스를 부과를 하지 대부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니지 텍스 외에 다른 조세 부담을 주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이라던가 ETS라던가 이거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북유럽과 남유럽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규제는 이전보다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을 운항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금융기관과 아주 엄격하게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금융기관을 규제를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해운업체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해운업체들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환경 관련된 규제를 준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이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이제 금융 규제 말고요. 그리고 기술 관련된 리스크 얘기를 해보자면요.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다 국제회사기구의 회원이죠. 근데 조금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독일이라던가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유럽 국가들은 기술을 판매하는 입장입니다. 또 한국에서 이제 건조하는 선박, 중국이나 일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대부분 조선 활동은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박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건조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럽의 기술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기술을 이제 라이센스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요. 결국에 그와 관련된 그 자본은 그 애초에 그 부분을 설계한 국가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술을 판매하는 데서 나오는 이익인 거죠. 암모니아나 메탄올, 바이오 연료에 관련된 논의도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와 관련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기술을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나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몰타 이런 국가들을 비교해서 말씀해 보면요. 저희도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우리는 그 기술을 소비하는 입장입니다. 저희 배 다 아시아 지역에서 구매해서 오고요. 그리스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다른 유럽 국가라던가 혹은 이제 기타 국가에서 만든 기술을 가져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소비자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쟁이 있는 부분은 어떤 기술을 구매를 할 것이냐, 이게 거의 저희가 주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1티어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이미 암모니아를 같이 사용하는 그 이중연료 선박을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기업들은 이제 탄소 포집이라던가 이제 저장 시설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미래의 중요한 기술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술 관련된 이제 리스크는 우리가 선박을 설계를 할 때 뭐 대형 선박에 프로펠러 1개 이렇게 탑재가 되고 2개의 스트로크 엔진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전에는 오일만 사용을 했죠, 엔진에.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연료를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미션에 사용될 수 있는 다중 목적 선박들이 대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선박을 사용할 건지 이렇게 그 수요 자체가 굉장히 다분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원하는 방향이 다 달라질 거고요.
ETS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일부 국가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개 기업이 ETS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베넬룩스와 프랑스, 독일에 군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는 ETS를 그냥 하나의 관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운이라는 거는 항상 유럽 산업 발전에서 뭔가 별개의 산업으로 분리돼서 고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는 이제 토니지 텍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FDI 형태로 건설이 이루어진다 하면 조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최적의 옵션은 국가 차원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을 빼고 가는 겁니다. 최대한 복잡하지 않게 조세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행정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한 국가에서 이 부분에 조세 부담을 준다 하면 이 국가와 일을 하는 것이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에서도 뒤처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그리스는 기술적으로 이제 발전한 국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 저희가 에너지 믹스에서 60%가 이제 비화석 연료 베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유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탄소 포집 유닛으로 이제 다 포집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북유럽에서는 기술을 만들고 남유럽에서는 기술을 소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마다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할 텐데요. 제가 아는 얘기만 해드리자면요. 투자라던가 자금 조달을 통해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여러 리스크 단계에 투자를 찾고 있는 그 투자자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번엔 부산에서 직접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장 2시간 반에 걸쳐서 오늘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가지고 그 열띤 그 토론까지 포함해서 세션을 가졌는데요. 세션에 참가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